네, 헌재가 오늘까지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참석 여부를 밝히라고 한 가운데 조금 전 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탄핵 최종 변론에서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강신업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탄핵 최종 변론에서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출석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지난 16차 변론이라든가를 통해서 쟁점이 다 나왔습니다. 예. 이 쟁점이 너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나왔어도 이게 뭐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이미 갈라져 있는 이 쟁점을 좁히기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새로운 네.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또 2004년 탄핵 심판 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이 사실 형사재판 절차에서 보면은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쭉 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뭐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헌법재판관이라든가 국회 소추위원회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형식 문제가 또 맞부딪혀서 아마도 그 직접 출석하는 문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나 이게 내일 탄핵 심판 이 변론이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고 예. 하루 전까지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대리인들은 사실상 출석이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출석하기로 결정한 데는 대통령의 의중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변호인단은 그 다수가 출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출석할 때와 출석하지 않을 때의 어떤 그 변수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출석을 하면은 나가서 그 지금 탄핵 사유에 대한 소명을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불리하게 형성되어가는 어떤 심증 이런 거에 대해서 결백을 호소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제 바로 돌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가장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은 나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가 내지는 대통령의 체면 손상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내일은 나가지 않는 대신에 변론 재개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 다른 사유를 들어서 내가 꼭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요. 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일 나오지 않으면 다시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우선 5시 30분쯤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좀 더 잠시 뒤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변론 재개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대법원이 이정미 대행의 후임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 이전 심판을 끝내려는 것은 불공정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바로 그 부분은- 점이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다면 지금 재판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를 할 때 말이죠. 이 13가지 사안이 있었거든요. 이 탄핵 사안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13가지를 일괄 투표를 했다. 그것은 절차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 범위 이런 것들이 서로 다시 말해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변론이 종결됐을 때 대리인단 측에서
다시 만약에 그 변론제기 신청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예, 일단은 내일 최종 변론에서 뭐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양측에서 좀 준비해올 어떤 쟁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네, 것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지금 약 29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최종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최종 정리 준비 서면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끝까지 안 내고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내일 이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국회에서는 1시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리해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각자 변호인단이 각자 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변호사들이 모두 얘기를 하겠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절차라든지 또 실체적인 문제라든지 탄핵 소유 이 소추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이제 얘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대리인단 측에서 이렇게 변호로 다시 말해서 이제 대통령을 갖다가 그 지금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헌재에서 바로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같은 사안을 반복하다든지 그러면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중지를 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지금 탄핵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만연히 중지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탄핵 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10시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오늘 다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변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네. 실제로 2004년 때 보면은 사실 헌법재판소는 최후 의견을 국회 소추단에 30분을 줬습니다. 30분을 예. 줬는데 당시 국회는 2시간 동안 그 탄핵이 꼭 돼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13가지나 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지금 그 대통령 대리 변호사들은 하나하나 이것이 과연 헌법 위반이고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가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려봐야 될 것이 이 탄핵 외에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특별 검사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또 임기가 끝나면은 바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럴 경우 그건 다 나중에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대통령의 직을 포기하며 중도에 하차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그 내후 외란의 죄죠. 내후 외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근거를 왜 두겠느냐. 이런 모든 그 범죄 혐의 이런 걸 가지고서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은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이 제대로 탄핵 소추의 가능성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겠느냐. 뭐 이런 반론을 굉장히 그 하나하나 이렇게 제기하게 되면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쟁점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13가지나 쟁점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이 최종 변론, 최종 의견을 절차를 마치는데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최영도 전 국회 대변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어쨌든 그 13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탄핵을 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배인지 또 법률 위배인지 이걸 다투려 들 것입니다. 사실 드러난 어떤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도 다툴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진술이라든가 또 증거관계를 다투겠지만 가사 일부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냐 이런 것을 다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탄핵 심판의 또 다른 변수로 지금 또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자진 하야인데요. 물론 그 청와대에서는 그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의도적인 불지피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자진 하야 이것은 사실은 여권에서 나왔지만 야당에서도 지금 탄핵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하야하라고 벌써 12월 달부터 계속 주장해오던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 협의해서
대통령은 즉각 국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국회가 총리를 지명해서 과도 내각을 이끌고 또 4월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라는 하야를 전제로 한 이런 정치 협상안을 이렇게 여야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자진 하야라는 것이 정치적 충돌, 지금 뭐 정말 여러 가지 어제도 광장에서 이렇게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 국민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한쪽 상호 그 감정적인 이 기강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이 후유증도 큰 만큼 만일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한다면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지난 12월 초까지는 청와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여당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시 그 안이 이제 어차피 헌법재판 이 결정이 임박했으니까 자진 하야 방식이 제일 좋지 않느냐라는 그 아이디어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뭐 하야한다고 우리가 사면해줄 수는 없지만 즉각 하야하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탄핵 심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아니면 또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네, 그게 이제 일반 공무원하고 다른 점입니다. 대통령은 이 일반 공무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면 임명권자는 해직하거나 또는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해직시켜서도 안 되고 사직원을 받아줘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반 공무원이라면 임명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임명권자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거, 이제 하야라는 말이 거기 사직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그리고서 파면이 되면 말이죠. 탄핵 심판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유로 파면되면 그 기각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다 일단. 그럼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임과 과연 파면을 같이 볼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파면하면 기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을 파면과 같이 보면은 탄핵 심판에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법대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사직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직을 한다면 그것도 파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법을 규정한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결정할 문제인데 어쨌든 그 법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하야의 의미를 파면과 같이 봐가지고 예, 소의 이익이 더 이상 없다 그래가지고 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야와 파면이 똑같은 거라고 봐가지고 그냥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하야와 파면은 다르다. 이렇게 봐가지고 계속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진 하야할 경우 그 즉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헌재의 그 판결에 그렇습니다. 헌재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할 왜냐하면 수 있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정 안에서 공방이 치열한 만큼 광장에서도 사실 탄핵 찬반 집회 그 세력 간의 대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사실 우리나라에서 후유증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좀 이런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결정 전에 하야하고 정치권은 이 문제를 이제 종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게 의견인데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해야 될 것은 이 탄핵 절차를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 면책을 책임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논란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금 특별검사의 그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임기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임기가 끝나면은 뭐 길에 1년 내에 지금 곧바로 법정에서 해야 될 또 기소가 되어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그 대통령에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형사 책임 문제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국론이 아주 정말 가파라지가 있고 이 분열이요. 또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략 3월 13일쯤이라고 일정이 그 전후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만일 정말 기각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당초에도 지난 11월 말에 당초에
자진 하야가 처음 나온 것은 사실 야당 측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쪽이었고요. 당시에 그 또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학자 그룹에서도 법학자 그룹에서도 이 탄핵 심판형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끌 수도 알 수 없는 거고 바로 하야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 극웅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논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지긴 했는데 예.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어떤 정치적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 결론을 내리고 또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있는 이제 수사와 그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도록 하고 그 지금 국정 공백을 최종적으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일정과 또 추후에 각 당내에서 경선 일정 같은 것이 제대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합법이 아닌가.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자라고 이제 제기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뭐 여야 주자들 다 할 것 없이 지금 광장에서 각기 입장을 지금 더 목소리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정치가 지금 이런 국론 분열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각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키를 진 인물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뭐 야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연장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기본적으로 20일간의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본 수사 기간은 70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단순하다면 한 가지 사안이라든지 몇 가지 사안 그렇다면 사실 70일 기간이 짧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번에 특검은 그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도 14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면서 거기에 많은 어떤 그 공과 노력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특검법에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 언제 연장해 주게 돼 있냐면요. 예. 그 수사가 미진하고 공소 유지를 위해서 또는 수사의 어떤 종결을 위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 말하자면 연장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특검법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특검의 어떤 수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연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국이 꼬여 있지 않다면 여야라든지 또 대통령과의 어떤 국회의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연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재하고 그다음에 갈등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황 권한대행도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연장은 좀 이제 시기적으로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수사 기간이 사실 이틀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특검이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뭐 그리고 28일까지도 끝까지 다 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 했는데 그때 하지 예.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현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내지는 휴대폰 그 차명폰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기사업자법 위반 그리고 국회에서 나오지 않은 거라든지 또 나와서 다른 말 한 거라든지 이런 걸 관련해서 위증 또는 불출석 이런 어떤 혐의가 있는데요.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기로는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그래가지고 재질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협조를 좀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이렇게 오늘도 정말 특검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환을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삼성전자 최지성 실장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소환을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막판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특검으로서는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 뇌물 혐의 이 문제를 집중했고요. 그걸 예. 또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들을 주요 경영진들을 계속 소환하고 있는 것인데 이 특검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특검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꼭 결부된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당히 이게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뭐 3월 13일 날 이렇게 난다고 본다면은 한 달 더 연장해서 그걸 3월 말까지 이렇게 특별검사 수사를 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은 저쪽에 헌법재판의 결론이 나버리면은 사실 특별검사의 수사 문제가
또 그 특별 헌법재판의 결정이 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60일간 내에. 그래서 특별검사 수사가 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연장하기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심판 결정 일정이 대략 윤곽이 잡히면서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때문에 특별검사 측으로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그 삼성 경영진의 뇌물 혐의 또 이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이런 막바지 박차를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번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이 권양숙 여사 모친상에 잇따라 조문을 했습니다. 이 권 여사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친노 표심이 어디로 갈지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둘 다 참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지였기 때문에 예. 사실 권 여사가 어느 쪽에 편들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부항마을 찾았을 때도 상당히 좋은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권 여사로서는 지금 특히나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동지들이 서로 각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편 범여권에서는 사실 황교안 대행 외에는 사실 존재감이 뚜렷한 예. 주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우선에 그동안 걸림돌이 이제 성완종 그 회장으로부터 뇌물 혐의였습니다. 그게 예.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다면 진작 아마 경선 출마를 서둘렀을 수 있을 텐데 그게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 걸림돌이 2심 재판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이 탄핵 이후까지 탄핵 결정까지 이런 흐름을 좀 살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그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우선에 사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 원내대표를 거치고 재선지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는 아주 강골 검사로서 예. 그 이미지가 남아 있고 스스로의 책에서 이야기했지만 변방 출신입니다. 뭐 그렇게 보자면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또는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나 역시도 변방 출신이었다, 무수저 출신이었다 이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주장할 수 있을 테고요. 또 경남지사로서는 지방의 재정 적자를 제로로 만들었다. 이걸 업적을 내세워서 이런 실제로 행정 능력을 이제 과시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서 경남지사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남을 뭐 아우르는 이런 대표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마 그 성완종 그 회장 사건에 그것이 대법원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이 탄핵과 관련해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이게 뭐 최종의 변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